21세기의 키워드로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역사 데자뷰. 오늘도 공간역사연구소 박광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달 청와대가요, 문재인 정부 국민보고 웹페이지를 공개했는데 1919년 파리 평화회의에 참석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표 김규식은 문전박대를 당했지만 이제는 G7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하는 문구가 있더군요. 자, 지금으로부터 103년 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바로 이 임시정부 수립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행사가 지금 열리고 있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앞에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문구를 보면은 근대사에 이제 살펴보면서 뭔가 이제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또 한편으로 그때 얼마나 고생을 참 많이 하셨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임시정부와 관련해서 지난 3월 1일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임시정부의 역사를 찾기 위해서는 임시정부가 있었던 중국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렇죠. 이제 국내에 있던 경교장이라든지 예를 들어 독립기념관에서 이제 임시정부 코너 이런 곳들에서 어떤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 곳에서 그 역사를 모두 살펴볼 수 있게 되었고요. 네. 앞에 잠시 나왔지만 다음 주 월요일인 4월 11일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내용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널리 알려진 것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 운동의 결과로 수립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시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민족 독립운동의 어떤 결과를 독립운동 기구로 표현해야겠다라고는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의지가 반영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실체가 있어야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1 운동 중에 이미 임시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전단지가 뿌려지기도 했고요. 또 문서상으로는 임시정부를 표방한 곳이 7곳이 넘습니다. 다만 이제 그중에서 실체가 있는 곳은 연해주에 있었던 노령정부라고 불렀던 대한국민의회, 그다음에 이제 상해 임시정부,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이제 인천에서 활동을 하면서 선포를 했던 한성정부 네. 정도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실은 이들 이제 세 개 정부에 대해서 뭔가 이제 통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임시정부가 세 개나 되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국내에 있는 한성정부가 각 지역의 대표들이 모였다는 점에서 그 정통성을 갖고 있으니 실제로 실력은 없지만 왜냐하면 한성정부가 수립되자마자 바로 일제의 어떤 그 뭔가 그 체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한성 정부를 정통성은 인정받고 대신 두 개의 실력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상해 임시정부와 그다음에 노령정부가 각각 해산해서 그것을 상해에 다시 만드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우리가 알고 있는 통합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해 쪽에 있었던 임시정부의 여러 요소들, 그다음에 여러 어떤 인재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1919년 4월 11일에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하는 과정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여러 면에서 그 시대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신천지에 위치해 있죠. 상해 맞습니다. 임시정부. 네. 저도 상해 갔을 때 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 상해 임시정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수립을 했습니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3.1 운동 이후에 뭔가 새로운 어떤 그 독립운동을 지휘할 기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상해 프랑스 조계잔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신익희 윤현진 선생이, 그다음에 만주 러시아에서는 뭐 조성환, 이시영, 이동영, 조소환, 김동삼 선생, 그다음에 위주에서는 안창호 선생, 또 국내에서는 민족대표 33인의 권한을 위임받은 현순 선생 이런 분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사무소 하나를 짓습니다. 그 사무소 이름이 독립임시사무소입니다. 독립임시사무소.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독립운동을 지휘할 기관을 만드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소수파가 이제 여운형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수파가 정부 수립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정당과 정부 수립 쪽으로 이제 나눠지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으로서 나라를 그 통치하는 방식이 있었고, 그다음에 정부로서 나라를 대표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정부 쪽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서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때부터 이제 대략 3월 말에 대략의 어떤 윤곽들이 잡히게 되면서 그때부터 구체적인 임시정부의 여러 구성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널리 알려져 있는 것처럼 뭐 상권 분립, 그래서 임시의정원, 국무원, 그다음에 법원으로 이루어진 어떤 그런 체계를 갖춘다거나 그다음에 네. 국내와 연결할 수 있는 연통제나 교통국 이런 것들을 만든다거나 하는 이런 내용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뜻밖의 암초가 있었던 게 바로 국호 문제였습니다. 국호.
네, 나라 이름. 왜냐하면 나라 이름. 임시정부인데 무슨 임시정부라고 불러야 되느냐. 그렇죠. 그게 막판에 갑자기 이게 특별한 어떤 방침이 없었던 거죠. 아, 여기서 이견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선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고려도 있고, 어. 그다음에 대한도 있으니까 이게 어느 게 더 낫다,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뭐 국민 투표를 지금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 나름의 어떤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조금 멈추게 되는데 이때 이제 신서구 선생님 나중에 이제 언론가로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빼앗긴 게 대한이니까 찾을 나라도 대한으로 합시다. 명쾌하네요, 논리가. 네. 그래서 1910년 8월 29일 이제 우리가 그때까지 있었던 대한제국을 다시 찾는다는 의미로 대한으로 하는데 다만 그 뒤에 붙는 두 글자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제국에서 민국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렇게 우리 역사 속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대외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 바로 이때 4월 11일 1일 사건입니다. 자, 이런가 하면 우리 민족들이 평화를 얼마나 사랑하며 또한 소박한 민족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게 세계를 향해서 제국이다 이런 어떤 선포보다는 국민들을 위한 나라다, 민족을 말하자면 이제 백성들을 위한 나라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민국이라고 이제 이름을 짓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민국이 사실은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낱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민국이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백성을 위한 나라인지 백성의 나라인지 아니면 국민의 나라인지가 모두 각각 그 민국으로 표현을 하고요. 실제로 영조 임금이 굉장히 민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이 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그 내용이 4월 11일 대한민국 성립되었다라는 걸 선포하는 것을 발표하는데 같이 발표한 것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고 있습니다. 임시헌장. 그러니까 일종의 헌법의 기초가 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1조, 그러니까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한데 1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아, 민주공화제. 네. 그래서 중요하죠. 이 내용이 1조가 돼서 짐작하시겠지만 사실은 이 내용이 광복 이후 정부 수립 이후에도 우리 헌법에 항상 맨 앞에 들어가는 게 일조일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나오다. 온다. 이 내용의 전통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다른 나라 헌법에는 1조 1항이 각각의 역사적 전통 때문에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가 공화국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내용을 단순하게 우리가 낱말로 볼 때는 우리에게 그래 맞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잖아라고 해서 굉장히 익숙하지만 100년 전에는 이게 굉장히 혁명적인 선언이었는데요. 특히 네. 공화와 민주를 각각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화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표시했던 흔적은 나중에 이제 그 임시정부에서 미주에 있는 동포들에게 독립자금을 구하는 방식으로 국채를 발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당연히 영어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대한민국 국호를 영어로 썼는데 그때 드러났던 영어 국호 이름이 지금 쓰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입니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그래서 리퍼블릭이 공화라는 말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공화국으로서의 한국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사건이 놀라운 것은 사회주의 혁명을 겪지 않고 스스로 왕 대신 국민이 주권을 갖는다라고 선언한 나라가 세상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야, 그러네요. 이거 되게 혁명하고 피 흘리면서 이렇게 공화국을 선포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냥 합의에 의해서 공화국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때 그러면은 왕실이 없어졌느냐? 물론 황제로서의 지위는 끊겼지만 이왕가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요. 네. 순종이 아직 살아 있을 때입니다. 1926년에 승하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 왕실의 여러 역사적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국을 선포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요. 사실은 지금도 주변에서 보면은 많은 나라들이 왕국으로 예를 들어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그다음에 일본이라든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왕국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때 이렇게 선택하람으로써 국민들에게 당신들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를 얘기했다는 점에서 이 공화정의 선포는 굉장히 중요하고 조금 더 극적으로 표현하자면 단군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었던 왕을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혁명적인데요, 진짜. 봉건제와 왕의 국가에서 합의에 의해서 공화국이 되어버린
멋진 역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공화제까지 설명을 들었고 민주라는 수식어 이거 어떻게 의미를 또 우리가 이해해 봐야 됩니까? 보통은 이제 민주와 공화를 우리는 붙여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공화와 민주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화는 왕이 없다 정도지만 민주는 명확하게 주권이 국민들에게 있다라는 것들을 선언한 거거든요. 네. 실제로 옆 나라 중국이 이제 신해혁명을 일으켜서 중화민국을 만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순원이 삼민을 얘기할 때 민생 그다음 민족 민권을 얘기했지 민주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3억 2천에 이르는 중국 인민을 모두 주체로 둘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임시정부의 독립운동가들은 이 민주를 넣는데 스스럼이 없었다는 거는 네. 바로 3.1운동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200만 명 이상이 자기 나라 찾겠다고 나간 나라에서 그 백성만큼 국민의 권리를 잘 알고 있는 나라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네. 그런 면에서 또 한편으로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한 이후로 적어도 이제 1945년 27년 동안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독립운동의 목표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일제를 몰아내는 거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일제를 몰아낸 다음에 우리나라의 민주공화제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독립운동 과정 속에서 이들이 사실은 민주주의를 학습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뭐 현대 정치에서도 그렇죠.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강국들, 일본, 뭐 중국, 러시아. 사실 정권이 거의 바뀌지 않는 나라들 한복판에서 네. 계속해서 국민의 어떤 투표를 통해서 정부가 바뀌어가는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를 보면 이 민주라는 의미를 우리만큼 잘 알고 있는 국민들도 없겠다는 또 생각해보게 되는데. 네. 자, 일제가 패망하기까지 임시정부는 어떤 활동들을 했습니까? 임시정부의 이제 그 27년 역사를 보면은 상해 시기 13년, 그 다음에 이제 이동 시기 8년, 그 다음에 이제 중경에 머물렀던 시기를 한 5년 정도로 보는데요. 네. 각각의 어떤 사명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경에 머물던 시절에 중국 국민당 정부와 교섭을 해서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드러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카이로 회담입니다. 카이로 회담.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노예 상태에 있는 한국 민족의 광복, 그러니까 독립을 확인시켜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연합국이 독립을 확인시켜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카드를 어떤 의미에서든지 연합국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장개석을 통해서 이런 협상들이 일정 부분 물론 즉각적인 독립은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이뤄낸 것은 임시정부의 큰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하자면 이제 전후에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 어떤 다음 스텝에 대해서 이미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가지는 의의 좀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만약에 100년 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민주화 공화라는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선언하지 않았다면은 사실은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굉장히 약간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나라의 정치 체제를 놓고 많은 논의를 했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때 그런 어떤 선언을 해주신 덕분에 사실은 우리가 그 방향으로 그래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공화정을 수립하는 그런 어떤 원칙을 지켜왔다라는 것이 결국 현재 우리의 모습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광복 이후에도 이 임시정부의 역할은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점 그런 면에서 혹시 우리가 100년 뒤에 후손들에게 2020년 정도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물어본다면 우리는 어떤 거를 대답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 그런 것들을 임시정부 역사에서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00여 년 전에 싸워왔던 그 민주화 공화라는 가치 그 이후에도 정말로 수많은 피를 흘리며 이 땅에 많은 분들이 그 민주화 공화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왔고 또 지금도 진행 중인 거죠. 맞습니다. 바로 그런 가치가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로부터 시작됐다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역사 데자뷰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 공간역사연구소 박광일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